20세기 중반 미국에 록 허드슨이라는 미남 배우가 있었다. 1925년생인 그는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에 그윽한 눈빛과 깊은 목소리를 갖춘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의 전형이었으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최고 인기상을 받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다. 전성기 시절 그의 외모는 출중함을 넘어 범접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50대 후반 에이즈 때문에 말라 쭈그러진 얼굴은 그를 멋지게 기억하던 전 세계 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편 영화 자이언트에서 록 허드슨과 함께 주연을 맡았던 제임스 딘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단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지만 24세의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의 얼굴이 마지막 모습이 되어 불멸의 청춘 스타가 되었다. 꽃 같은 추억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연인이라도 모진 말을 쏟아내며 차갑게 돌아섰다면 그간의 고왔던 기억들도 이별과 함께 사라지고 말듯 절세의 미모를 뽐내던 미인이라도 늙어 추해지면 과거의 모습은 의미를 잃어버리듯 사람을 평가할 때도 최후의 행적은 전체 삶을 좌우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청년기에는 열혈 민족주의자였으나 중년 이후 친일로 변절하여 역사에 오명을 남긴 인물이 있다. 이광수, 홍명희와 더불어 당대 3대 천재로 일컬어지던 최남선이다. 최남선은 1890년 한약방을 하던 최원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문학적 소질이 뛰어나 10살 때부터 소설을 탐독하였고 불과 12세의 나이로 황성신문에 투고할 정도로 필력이 출중했다. 15세 때 대한제국 황실에서 뽑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동경의 제1중학교에 입학하여 소년반장이 되었다. 어느 날 일본인 교장이 조선민족은 열등하여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동맹휴교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고 귀국했다. 17세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 다니면서 유학생 회보를 만들어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서다 다시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귀국 후에도 조선광문회를 설립하여 조선어 편찬을 하는 등 민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그의 민족 정신은 더욱 맹렬해져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면서도 결코 민족적 기계를 꺾지 않았다. 그랬던 그였지만 총독부의 집요한 회유에 굴복하여 1927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1941년 6월 일본의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하였고 1943년 11월 일본 메이지 대학 강당에서 학도병 지원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1945년 1월 특공대의 정신으로 성은에 보답합시다라는 글을 발표하는 등 철저한 친일 인사로 변신하였다. 이후 광복이 되면서 대표적 친일파로 분류되었고 1949년 2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누구보다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그였지만 마지막이 구차했던 탓에 오늘날 최남선의 젊은 시절 아름다운 역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민족을 팔아넘기려 했던 친일분자로만 기억되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던 피천득 시인의 인연이란 작품은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사랑의 애틋함을 심어주었고 인연의 소중함과 아쉬움을 느끼게 해준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였다.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람의 기억에서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를 꿈꾸듯 표현했다. 수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7세 때 일본 동경에 갔다가 사회교육가인 미우라 선생의 집에서 잠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집 딸인 소학교 1학년생 아사코는 눈이 예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예쁜 소녀로 자신을 오빠처럼 여기며 따랐다. 아사코는 꽃을 따 화병에 담아 책상 위에 놓아주곤 하였는데 동경을 떠나던 날 목덜미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손수건과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10년이 지난 후 동경에서 두 번째로 만난 아사코는 어느새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숙녀가 되어 있었다. 함께 산책하던 중 아사코는 자신이 다니는 성심여학원 캠퍼스에 들러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이 연상되었고
쉘브르의 우산이란 영화를 그 이후로 좋아하게 되었다. 다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동경에 갔을 때 아사코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2세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사코와의 인연을 알고 있던 미우라 선생의 안내로 아사코가 사는 집을 방문했는데, 예전의 청초한 모습은 간고덥고 아사코의 얼굴은 백합같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시인은 글의 마지막 대목에서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수레하였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수많은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힘든 시절을 보냈으나 마지막 조금을 견디지 못해 제후의 아내로 여생을 편히 살 기회를 날려버린 이야기가 사기에 실려 있다. 강상의 아내 마씨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나라 무왕의 선군인 태공이 바랐던 인물이라 해서 태공망으로도 불리는 강상은 동해에서 살고 있었는데 70세가 넘을 때까지 일도 하지 않고 책만 볼 뿐 도무지 집안 살림에 무심하였다. 그의 아내 마씨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책에 파묻혀 사는 무능한 남편이 야속하기 그지없었지만 불평 없이 남편을 대신하여 남의 집 일도 하고 농사도 지어가며 힘겹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어느 흐린 날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마씨는 멍석에 널어놓은 보리가 걱정되어 태공에게 보리가 비에 젖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얼마 후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태공은 책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보리가 비에 젖는지도 몰랐다. 마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멍석에 널어놓은 보리 대부분은 물에 쓸려 떠내려가고 그나마 남은 보리도 흙탕물에 젖어 먹지 못하게 되었다. 마씨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무능한 남편이 꼴보기 싫어 아예 집을 나와버렸다. 태공은 80세가 되면 내 운이 트이는데 그것을 못 참고 떠나가다니 안타깝다며 중얼거렸다. 이후 홀로 된 태공은 위수 강가로 집을 옮기고 낚시로 소일하며 때를 기다렸다. 서백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천재가 나타나 위수에 가면 낚시하고 있는 현인이 있을 것이다. 그를 등용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서백이 목욕 재개하고 위수에 가니 과연 범상치 않게 생긴 백발노인이 낚시하고 있었다. 서백이 노인에게 다가가 천하를 얻을 방법을 묻자 태공은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민심을 얻어야 한다면서 계책을 일러주었다. 서백은 태공을 국사로 임명한 후 그의 계책에 따라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창업하였으며 태공은 그 공으로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다. 제나라로 향하는 태공의 화려한 행착길에 행색이 초라한 노파 하나가 길을 막고 태공을 뵙고자 했다. 태공이 자세히 보니 과거 아내였던 마씨였다. 마씨는 남편을 두고 떠난 잘못을 눈물로 후회하며 다시 아내로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마씨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태공은 신하에게 물을 담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는 그것을 땅에 쏟아버린 후 마씨에게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 했다. 마씨는 쏟아진 물을 그릇에 담으려 애썼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물에 젖은 흙뿐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태공은 그대와 나 사이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옛 아내를 매정하게 내쳤다. 마씨는 자신을 거두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버텼으나 태공은 태연히 가던 길을 재촉했고 마씨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자 태공은 대충 묻어주라 하고는 어리석은 이를 꾸짖는 비석을 그 자리에 세우게 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의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이다. 태공은 오랜 세월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아내의 평소 모습보다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자신을 버린 매정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만 기억하며 두고두고 괘씸하게 여긴 것이다.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수없는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지만 피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다.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이다. 불편했던 사이라도 화해를 하고 나면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저절로 사라지나 아무리 좋았던 사이라도 원수처럼 헤어지면 이전에 좋았던 관계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악감정만 남게 되니 처세의 관건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